네,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차곡차곡 모아서 유쾌하고 시원하게 탈탈탈 털어드리는 월요일에 돌아오는 정치 탈곡기, 정치 탈탈탈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예슬이고요. 제 옆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하고 방송에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극우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는 정치 인플루언서로 유명하신 우리 정민철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극우들의 아이돌, 극우들이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생각하는 남자, 정치 인플루언서 민주진영의 희망, 정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보통은 와. 자기 입으로 저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많이 네, 배우고 자기 있습니다. PR 이 시대죠. 네, 역시 다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떠오르는 다크호스 촌철살인의 대가 우리 이인혜 대변인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당 대변인 이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블리스카이님이 뻔뻔함 좋네요 남겨주셨는데 네, 이렇게 팩이죠. 자기 PR을 팩이, 잘해야 팩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지난 방송에서 나눴던 이야기 중에 이번 주를 좀 한 주간 뜨겁게 달궜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서 너무나 뻔뻔한 발언들을 하면서 야 지난주 우리 방송에 예측이 맞았다. 이 인간은 역시 변하지 않는구나. 그쵸.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 같았는데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음을 본인이 인지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마치 지는 것처럼 인식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분명히 알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계속 이러한 발언들은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어울리지 않다. 이런 발언들이 와도 지금 이 상황에서 빼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묻고 더블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는 파산 금방 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김영석 독립기념관장님 결국 묻고 더블로 가. 네, 될 거죠. 때까지 한다. 네. 밀려나지 않을 때까지 버티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다고 보신 거죠? 예. 네, 근데 버티는 사람은 결국에는 국민이 처단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서명을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국회에 들어가셔서 그 독립기념관장 해임 청원을 많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의 좀 상황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차곡차곡 이슈들을 정치 탈탈탈에서 제대로 털어봐야 되는데 네. 먼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 그리고 네. 방일 일정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한일 정상회담 여러 평가들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우선 한일 정상회담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네. 부분 중에 하나는 실용외교라는 측면이 많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단순히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부분으로만 접근을 하면 이 경제나 안보 측면에서 일본과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우선순위를 따져서 우선 미래에 대한 측면, 협력에 대한 측면으로 먼저 접근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과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을 하고 그렇죠. 계신데 사실 그 비판은 달게 받아야 될 지점은 맞죠. 그렇지만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애초에 일으킨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과거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우선 박근혜 정부 그리고 그렇죠.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국가의 기조라는 것을 애초에 무시하고 개인의 측면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히 그 부분을 뒤집는다라는 건 국가 대통령, 국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걸 일방적으로 뒤집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과거사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가는 그 입장 안에서 우선 얘기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덮어주신 것 같고 그 부분은 추후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실 거다. 전 그렇게 봤습니다. 민철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좀 많은 것 같은데 아,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 17년 만에 한일 양국의 정상이 처음으로 이제 공동 대표 발의문을 발표하면서 또 네. 화제가 되었고 방미 직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경우가 없었다라고 네. 하면서 일본 외신에서는 매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를 높이 평가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은 아니고 몇 가지 좀 찝어보자면 네.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일본 신문들이 반일 몬스터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어. 이게 굉장히 한일 관계의 악화를 우려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맛을 한번 보니까 일본 언론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서 거의 정정 보도에 가까운 기사들을 쏟아냈어요. 아. 그래서 일본의 한 신문은 이념보다 실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일본 신문들의 이미지가 확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여론조차도 확 바뀐 상황이 됐거든요. 이게 1965년에 한일 국교가 정상화된 다음에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정상회담으로 방문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네. 해요. 또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단독 인터뷰를 땄어요. 네. 이것도 일본들 입장에서 한국 매체보다 일본 매체랑 먼저 단독 인터뷰를 오. 진행한 것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워킹홀리데이, 또 젊은 층들이 5월 많이 가는데 네. 이거를 지금 1년 1회만 갈 수 있는 거를 2회까지 오. 연장을 하면서 또 한일의 미래에 대한 구축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한일 정상회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또 실용 외교의 측면도 있지만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정부가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이게 과연 어떤 외교의 방향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판은 좀 수용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죠. 저희도 위안부 문제나 그다음에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죠. 그 부분을 애초에 박근혜 정권이나 혹은 윤석열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이 사안도 벌어지지 않았을 그렇죠. 거예요. 애초에 네. 합의가 없었다면 일이 네. 벌어지지 않을 텐데 그렇죠. 이 일을 벌려놓은 사람들은 다 그렇죠. 따로 있고 왜 네.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 그러니까요. 묻는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과거사 문제를 애초에 덮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미우리 신문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식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사 문제를 아예 덮어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 단순히 과거사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앞으로 협력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들, 특히나 트럼프의 그런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협력적인 차원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말 트럼프식의 외교로 전 세계가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일자로 한국 시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좀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측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사실 지금 이제 벌써부터 한국 내에서 극우 여론, 뭐 네. 블레어 하우스에 못 간다니 뭐 이런 또 굉장히 협상에 도움도 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네. 이재명 대통령을 오직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체 저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왜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을 해야 되는 이 중요한 가운데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든든하게 뒷배가 그렇죠. 되어줘야 되는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미국 대통령의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 가니 못 가니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관세 협상에서의 유리한 마무리 협상을 해서 올 것인가? 어떻게 방위비 협상을 국익에 맞게 해올 것인가? 국민이 단합이 되어야 되는 이 순간에도 극우들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뭐 트럼프가 인정하지 않니 이런 뭐 예속 논쟁도 아닌 말도 안 되는 논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보고 있으면서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통령의 눈에서는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플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고하게 극우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상회담 어떻게 예측 좀 하시나요, 이인혜 대변인님? 우선은 이 한미 정상회담이 많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긴 그렇죠.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스가 협상 소스가 상당 부분 많다라는 것을 먼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우선 방위비 협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이 군대를 어느 정도 빼는 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에는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각자 그 특히 동맹국에게는 그냥 너희들 좀 알아서 해라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 알아서 군대 운영을 좀 해라라는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예를 들어 그래 그럼 너희들 그 주한미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우리 아예 철수해버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외려 트럼프가 더 좀 당황해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나가면 세계 나갈수록 트럼프도 당황해 할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비슷한 부분으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맨 처음에 관세 협상을 처음 들어갔을 때에도 그 조선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세를 15%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막 이 관세를 뭐 관세 협상이 안 돼서 뭐 문제가 될 것이다. 뭐 국힘이나 보수 언론이나 이야기들을 그렇죠, 많이 완전. 해왔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협상을 잘 해왔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갖고 있는 방위비나 이런 것들도 우리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외려 미국이 당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함부로 관세를 높이거나 일방적으로 한국에 불리하게만 하지는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시바가 먼저 트럼프를 찾아가서 인사하고 이랬던 측면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외려 트럼프가 좀 쉽게 봤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강강 구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트럼프가 잘 해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올 텐데 다음 주 방송에서 또 이 이야기는 나누면서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 가지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잼 트럼프 협상 기술 책으로 공부했다니 지피지기 100점 100승 화이팅 남겨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는 책으로 이미 트럼프 외교를 다 공부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면서 믿음직한 네.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국내 정치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어제 본회의를 좀 통과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 노동계에서는 20년 만에 염원을 잃었다라면서 많은 응원을 받고 있지만 재계에서 또 경제 6단체에서는 기업을 올가맬 수 있다 또는 노사 분쟁이 더욱더 발생할 것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 이인혜 대변인님 어떤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우선은 이 노란봉투법의 핵심 기조부터 좀 보면은 이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쟁의 행위에 대한 손배 책임을 제한한다. 이 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일전에 우리 노동계에서 이 노란봉투법이 맨 처음에 나오게 된 사건 자체가 2003년인데 이때에 기업이 불법 쟁의를 했다라는 이유로 이 노조한테 53억 원 정도를 손배소 청구를 해요. 청구를 해서 가압류가 들어오고 어떤 분은 이제 분신해서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노동계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일종의 쟁의 행위를 통해서라도 기업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갑자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기업이 막대한 비용에 그러면은 다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한하는 부분들 그리고 예전에는 노동자가 그냥 일반적인 노동자에 한했다라고 하면 비정규직에 한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하청 노동자들 그리고 배달기사나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까지 확대해서 노동권을 좀 보장하자 그런 얘기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정말 많은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거는 기업을 죽이는 법안이다 네. 이런 비판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민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약간 귀여운 투정 한번 부리고 가면 지금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굉장히 여론전이 심해요. SNS에서 특히 10대, 20대 네. 청년들이 노란봉투법에 관해서 재계의 그런 소위 말하는 투정이자 그 협박 같은 해외로 나갈 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기업이 나간다고 하니까 이 법안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노동권이 발전해온 역사가 다 부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노동에 관해서 강하게 부딪히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그런 재계의 입장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보면 일단 지금 이미 대법원 판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그 노동자들에 대한 그 확인은 근로자 지위 확인 조치는 된 거거든요. 그걸 법리적으로 확정할 뿐인데 그게 마치 뭐 이 노란봉투법이 근로자 이 지위를 확장하는 게 모호하다 이런 프레임에 되게 쉽게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원청이 모든 하청 노조와 개별 교섭을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그러면 뭐 원청은 온전히 교섭만 하다가 1년을 다 보내는 그렇죠. 거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현행법상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엄연히 존재를 하고요. 진짜 문제는 그 수많은 교섭 창구가 문제가 아니라 힘없는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원청이랑 대화조차 못하는 그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늘 그 하청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임금과 노동 결정을 결정하는 원청 앞에서 사실상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아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노란봉투법임에도 좀 그런 부분들을 너무 그냥 넘기고 있고, 이게 모든 것이 다 하청의 하청, 재하청,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 그렇죠. 고용 책임의 외주화 문제였잖아요. 화물연대나 대우조선해양의 사태의 본질이 바로 원청이 마땅히 져야 될 이 사태의 책임을 회피한 게 문제거든요. 진짜 사장은 항상 뒤에 숨고 바지 하청 사장만 그렇죠. 앞에 내세우는 이 기형적인 고용 구조 자체를 고치는 법인데 너무 재계에 그냥 그런 프레임에 휩싸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채널 A를 보니까 네. 조배숙 의원이 국회에다가 청년들 대학생들 앉혀다 놓고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대단하네. 했어요. 야,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사는구나 조배숙 의원. 네. 응원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진짜 이게 대단하십니다. 청년의 미래를 걱정하는 척을 하면서 노조를 악마화한 거거든요. 그리고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이 프레임인데, 아니 지금 하청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10명 중에 4명의 노동자들이 바로 청년들이에요. 맞습니다. 원청의 착취 구조 아래서 비정규직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이 실제로 있는데 이들한테 진짜 사장이랑 교섭할 권리를 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청년을 사지로 보는 법입니까?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너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알리는데 약간 미흡하다. 왜 이렇게 그냥 뿜뿜뿜뿜 편하게 진짜. 잘하자. 그러니까 편하게 앉아 계시지? 그러니까 네. 본회의 어차피 통과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법이 시행되는 것도 그렇죠. 맞는데 아니 이것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랑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악마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저도 의원님들이 먼저 스피커를 해주셔야 그걸 재생산하잖아요. 그렇죠. 함께 할 수 있는 또 그러니까요. 동력도 되고 네, 제가 재생산할 소스가 없어요. 안 하니까. 네. 안 하니까. 와 보면서 아이고. 하니까. 제가 첫 번째 소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좀 해 주셔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재생산할 테니까 먼저 좀 신뢰도 있는 스피커가 되어 주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은 게 이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요. 결국 가장 핵심 골자는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하는 것. 많은 맞아요. 분들 아시겠지만 네. 하청을 줘서 손배서 폭탄을 맞으면요.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은 정말 죽어요. 평생 그러니까요. 손해배상을 갚다가 죽어요. 근데 진짜 사장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계약한 원래 내가 본 업주가 아닌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하청 노동자랑 얘기하세요. 하청업체랑 얘기하세요.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죠. 여러분 기업이 돈을 버는 만큼 저는 책임을 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죠. 전 진짜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이 노란봉투법이 워낙 뭐라 그럴까 이게 국민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이게 원청 하청 이런 얘기들이 좀 복잡한 것 맞아요. 같아서 건설사 얘기를 좀 예를 들면요. 기업 중에서 지금 삼성물산이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작업 중지권이라는 걸 이제 작동을 시켜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작업을 중지를 시키는 거예요. 네. 건설을 할 때에 그게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업 중지권 때문에 사망 사고가 없고 사망자가 0명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도 업계 1위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기업이 기본적인 권리만 보장을 해도 되는 거를 권리 보장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익만 추구하다가 산재 사고 벌어지고 거기에서 손배소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건설사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사가 고의적으로 자재를 누락시키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하청한테 대금을 미지급을 해요. 네. 돈을 안 줘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 하청한테 나는 이 도배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자재를 갖고 와서 이거 자재를 끼워 맞추는 조립을 해라 이런 식으로 무면허 공사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런 갑질들이 있다가 보니까 하청 입장에서는 계속 이 무리한 공사들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은 다 하청이 지게 되는 거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기업이 결국에는 자신들 돈 벌기 위해서 하청을 손쉽게 이용하고 갑질을 하는 형국들이 있다 보니까 하청 입장에서는 우리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보장해 그렇죠. 줘라는 취지에서 이 노란봉투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소수 대기업의 이야기들만 대변하면서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뭐 귀족노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노동자들이 이제까지 본인들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그렇죠. 기본권을 조금이라도 보장해주자라는 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이 나온 거고,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협의를 거치고 합의를 거쳐서 기준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노란봉투법에 관해서 민주당 의원님께 좀 투정을 부린 이유가 네. 일주일 동안 제가 좀 강한 현타를 느낀 게 아니, 노란봉투법을 두고 저 혼자 싸우고 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노란봉투법을 향한 공세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 기업들, 대기업들의 대관, 그리고 그들이 언론사에 뿌린 돈, 그들의 로비를 받는 기자들이 찍어내는 그 프레임 가득한 기사들, 이것들이 정말 가득한데 노란봉투법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설득하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지금 말하는 게 다 기업이 힘들다. 기업이 그렇게 해서 한국 떠나버리면 어떡하냐라는 논리 하나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친기업 환경이 결국 뭐냐면 기업이 그냥 아무런 책임 없이 그렇죠. 노동자를 쓰고 버릴 수 있는 환경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온갖 부정행위라든지 노동 착취를 국가가 용인해야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이미 떼지난 낙수효과 이론과 똑같은 건데 이건 이미 실패로 자리 잡았잖아요. 왜 ESG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를 잡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마냥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기업들이 해외 떠나면 어떡하냐? 기업 어딜 떠날 거예요? 미국 갈 거예요? 미국 가서 이렇게 산재 사망 일으키면 몇 천억 손해배상 처음 그렇죠. 받아가지고 끝나요 기업. 근데 그렇죠. 이게 그냥 기업들이 마냥 프레임 짜는 거에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목숨 맞아요. 걸고 싸워야 됩니다. 이거 근데 진짜 전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는 게, 이 정치권에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기업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한 1970년대만 하더라도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기업들은 물론 노동자들을 똑같이 희생하고 착취시켜서 본인들의 어떤 이익 구조를 만드는 건 있었지만 그래도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본인들의 제품에 자부심이 있었다고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기업들 하는 거를 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더 많은 폭리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 좀 쉽게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주지 않은 제 노동자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만 요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가 노동자들을 희생시켜서 될 게 아니라 기업가하고 노동자들하고는 같이 상생해서 가야 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런 구조들을 무시한 채 기업가들이 자신들만 편한 구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기업가 정신을 일방적으로 기업들한테 요구할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명확한 제도와 기준을 만들어서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서 기업이 따라오게끔 해야 그렇죠.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맞습니다. 이런 면에서 국민의힘은 기업을 대변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될 거면 조배수 의원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변호인이나 또는 대변인 같은 격으로 대외협력국으로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아니었나요? 맞죠. 조배수 네. 의원이? 오셨죠. 네, 실제로 하다 왔잖아요. 네. 조배수 의원님 화이팅! 열심히 잘해서 대기업 어느 기업이라도 받아주는 기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가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다음 총선에서 뭐 어디 로펌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고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외로 또 열일을 하는 의원들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시는 우리 국민의힘 이익 집단 의원님들, 이제 그쵸. 국민의힘 전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제 내일이면 아마 국민의힘 당 대표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최종 후보는 장동혁과 김문수 네. 후보가 올라갔어요. 저희 윤 어게인. 예상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야, 예. 참 암담하네요. 네. 이게 누가 되든 그냥 윤 어게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장동혁 근데 지금 오히려 웃긴 게 김문수 후보가 약간 포용하자. 이준석이나 한동훈 우리가 품고 가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는 바람에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같은 우리 극우 윤어게인 집단들은 지금 오직 장동혁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짜 아. 의외네요. 그래서 지금 뭘 주장하고 있냐면 혹시 자료 있을까요? 그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보면 부정선거래요. 지금 국민의힘 부정선거요? 전당대회는 부정선거입니다. 왜? 장동혁이 바로 아이고야. 결선으로 진출해서 당대표가 되지 못하고 결선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 부정선거다, 저기 주작이다, 이거 뭐 양양자가 최고위원 돼서 이거 부정선거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부정선거,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온전히 부정선거로 가는 거고, 또 가세연의 그 당대표 후보 투표 결과를 보면 가로세로 연구소? 장동혁 네, 의원님이 88%. 야, 이게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부정선거와 싸울 준비 안 된 김문수 아웃, 윤어게인을 계승하지 않는 김문수 아웃. 이래서 장동혁을 지지한다고 하는데, 이 그 보수 진영의 유명 인플루언서였던 유머 저장소라고 그 사람도 네네네. 있는데 그 사람도
야 이제 부정선거 윤어게인 정당이 되는구나 하고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주길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오죽하면 진짜 보수 예. 인플루언서라고 불렸던 채널과 매체에서도 이제 예. 진짜 더는 답이 없다. 얘네들은 예. 회생이 불가한 정당으로 해산의 가고 길로 있다. 가는 거죠. 네. 스스로 자멸을 하고 있다. 예. 아니 저도 제가 한 지지난주인가요 이야기를 했었을 때 김문수가 당대표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변수가 장동혁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네. 적이 있어요.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장동혁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신천지나 통일교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네. 우리 국민이다 이러면서 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이 장로교 쪽인가요? 아무튼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당대표 되는데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김문수보다 장동혁이 더 극우의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그쪽 표를 흡수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장동혁이 확실해졌죠. 네, 확실해진 상황이 된 거죠.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전환길의 픽이 결국엔 진짜 당대표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한길의 힘이네요. 한 한길의 힘.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지난주에 전한길이 김문수 후보 농성장에 찾아가가지고 1시간 동안 옆에서 열불을 내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냥 바닥을 이러고 쳐다보고 전한길이랑 말 한마디 안 섞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리고 가선의 그 투표 결과를 보고 아마 내일이죠? 내일 결선 투표 결과를 네. 알고 있는데 장동희 후보 만약에 당선된다면 국민의힘은 확실하게 해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책임 당원으로 활동하는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 30%라고 치면 네. 그 30%에서 지금 나오는 그 뉴스 기사들을 보니까 10%가 정상 당원들이고 네. 한 20%가 이제 신천지 통일교 사이비의 그렇죠. 힘으로 네. 이루어진 사이비 당원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당원들이 결국 이끌어가는 당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될 건데 후보가 네. 당대표가 될 건데 그런 점에서 신천지 통일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네. 장동혁 의원이 네. 당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댓글 좀 읽어드리면 김문수가 불쌍하다. 빤스 농성까지 했는데도 그러게요. 불구하고 어디까지 벗어야 될까요? 네. 네. 아니 어디까지 벗어야 되는 아니 이런 원치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원치 않아요. 네. 아, 그런 원치 않아요. 저질병치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문수 후보 진짜 안타까운 게 그렇게 정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자신의 빤스를 노출하면서까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고자 했는데 결국 장동혁이 됐네요. 아 그런 한길의 거죠. 힘으로 가는군요. 그런 거죠.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 기독교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전광훈과 소년보의 콜라보 이 둘의 네. 싸움에서 결국 소년보가 이겨가는 형국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렇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이런 소년보와 형국으로 함께했던 게 흘러간다. 전환길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시대는 갔고요. 이제 다시 소년보가 전광훈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가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극우 세대 교체라고 합니다. 그거는 세대 교체가 되고 있네요. 네. 세대 교체 이거는 세대 교체인지 이건 이익 집단의 이건 교체인지. 네. 권력의 교체죠 그냥. 아니, 그러니까 결국 극우도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만큼 또 이제 네. 많은 세대가 교체되는 과정인데 잘 화합되고 통합되기를 좀 바랍니다. 과연 힘들게.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저는 모릅니다.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국회에 출석해서도 헌재에 출석해서도 자신은 무언가 몰랐던 것처럼 네. 책임이 없는 것처럼 피해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네. 이번 헌정사의 대통령과 또 국무총리 두 사람이 다 음. 구속영장 청구된 경우가 처음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번 구속영장 내용 중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명확하게 써놨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내랑 정권이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는 건데 한덕수가 또 구속 영장이 청구되기 직전에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았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극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보시면 여러분들 믿었죠. 한덕수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믿으셨죠. 그들이 주장한 거 다 믿으셨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살려고 결론적으로 다 실토라는 형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사람을 온전히 쉽게 좀 믿지 마시고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은 일단 의심 좀 해보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덕수에 대해서는 그리고 괘씸죄를 좀 적용해야 되는 어. 게 네, 절대로 풀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몰랐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토를 했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에 나오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를 바꿨죠. 밤새 예. 바꿔치기 했죠. 네. 예, 만약에 한덕수가 정말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이 됐으면 지금 이렇게 특검이 활동해서 내란 이 우두머리를 비롯해서 그 방조했던 묵인했던 사람들 다 처벌하고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덕수 본인이 대통령 후보에 나온 거는 내 죄를 덮기 위해서 아. 나온 것이다라고 네. 자인했던 게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괘씸죄를 반드시 적용을 해야 돼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이건 진짜 국민의힘 당원들도 열받아야 될 문제라네요. 가만두지 말아야 돼요, 진짜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나는 몰랐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나는 대통령 후보가 될 줄도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선 후보를 교체까지 하려고 했을 때 당시만 해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무슨 대선 후보 쿠데타도 아니고 무슨 쿠데타 일으키듯 이렇게 밤중에 오밤중에 그런 일들을 벌였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네. 괘씸죄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아마 청구가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되겠죠. 안될 구속이 수가 되겠죠. 없어요. 예. 하다못해 뭐 이상민 장관도 되는데 뭐 네, 한덕수는 그렇죠. 오죽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전 된다고 생각하고 됐을 때에 이제 이후에 그 수사나 이런 부분들 할 때 지금 특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실토를 했을 때, 그러니까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국가보안법에서는 그런 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얼추 이제 본인이 자백을 했을 경우에 좀 경감을 시켜주는 그런 것도 제안을 했다고 하거든요. 마약 우원식 수사에도 좀 의장한테. 그런 거 쓰잖아요. 예. 근데 한덕수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할 거면 김건희 다 털어놓으면 조금 한 1년 정도 좀 줄여주는 거 특검이 내밀어서 저희 마약 수사할 때도 야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한덕수가 야당이 돼가지고 저기 김건희부터 이 내란 정권의 모든 것들을 다 실토하면 1년 정도는 깎아줄게 정도를 해서 한 징역 40년 정도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내란 관련된 국무위원들, 특히나 윤석열의 내란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정하고 우리는 몰랐다, 나는 네. 받지 못했다, 네.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셨던 국무위원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도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요. 네. 보고 있나 최상목? 맞습니다. 떨지 네. 마라. 그러니까 유난히 조용해요. 그 최상목이. 아, 저 이게 제일 지금 가장 저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최상목 씨가 유일하게 내란 특검에 언급이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최상목이죠. 지금 그쵸. 일단 한덕수 친 다음에 최상목까지 분명히 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엄 당일에 그 저희 학교예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네.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번 구속영장에선 빠졌어요. 근데 분명히 재판에는 이거 들어가야 되고요. 국무총리실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한테 한예종을 폐쇄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이 실기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라 그랬대요. 근데 어느 국립대학도 폐쇄된 적이 없거든요. 계엄 당일에. 그럼 왜 굳이 한예종만 그렇게 폐쇄가 됐냐? 한예종은 구 안기부 건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미술원은 아직도 안기부 건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노출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기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체 한예종의 그 부지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길래 그렇게 한예종에 대한 출입 통제를 국무총리가 직접 지시했냐? 이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다루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연관되어 있는 많은 국무위원들 아직까지 나는 소환 안 되겠지, 나까지는 안 오겠지라는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여유 즐기시면서 남은 인생은 감옥에서 보내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최상목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있잖아요. 박근혜 정권 때 한참 문제가 됐던 게 밀스포츠재단 그렇죠. 설립 그리고 맞죠. 네. 출연을 시켰던 거 이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도 최상목이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특검 그 당시에는 윤석열이었죠. 윤석열 그렇죠. 특검에게 조사를 받았던 예. 인간이에요. 그때 픽을 당한 건가? 근데 그때 어떻게 해서 어영부영 넘어가면서 최상목이 아무 맞아요. 처벌도 받지 않고 네. 끝났던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의 경험을 빌어서 이 검찰들 만나러 다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네. 좀 드는데요. 내란 특검에서 가만히 두진 않겠죠. 반드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처벌을 할 텐데, 그러니까 최상목도 안전치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진짜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면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 다닌다고 해서 이 특검을 빠져나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무색무취가 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내란 특검에서 또 조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분 금고에서 방첩사 국정원급의 군 인사 자료가 좀
공개가 됐고 밝혀졌어요. 그리고 음. 노상원의 수첩에서 북풍 유도가 적혀 있었던 것이 자신의 것이다라는 진술까지 좀 확보가 되었는데요. 이 노상원 씨는 사실상 지금 민간이신 분인데 이렇게 국정에 개입할 수 있었던 배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배경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네. 중에 하나는 이거는 아직 이제 좀 더 밝혀져야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김건희 양평건 이제 후술하겠지만 김건희 양평건에서 핵심 인물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최은순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충식이라는 예.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이 노상원을 연결시켜서 윤석열과 연결을 해준 다음에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계엄을 불법 비상계엄을 계획하도록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네.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만큼 김충식에 대한 부분도 좀 파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상원 같은 경우에 지금 더 큰 문제는 롯데리아에서 해동한 거 네. CCTV로 다 나왔잖아요. 네. 보도도 됐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이 노상원에 대해서는 아마 좀 수사가 들어가면 그 사람을 연결로 해서 이제까지 군대 안에 있었던 사람들 모조리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좀 궁금한 게 노상원 씨가 민간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북풍 유도라는 것을 기획할 만큼의 권한을 준 사람 도대체 누굴까? 그리고 이러한 권한을 김용현은 혼자 줄 수 있진 않는 네. 위치 아닙니까? 네. 그렇죠. 국방부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북한 북풍 유도 작전을 네가 좀 해봐 기획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실 위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책임을 김용현이 질 수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그 누군가가 과연 누굴까? 네. 그 연결고리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검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윤석열 김건희와 노상원을 연결시켜준 게 그 김충식이라는 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김충식 압수수색이 뭐 김건희 특검에서 양평 고속도로 네. 의혹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이 되긴 했는데 네. 지금 내란에서도 연관된 게 없는지를 좀 수사해야 되는 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김건희 직속 라인이다라는 어. 추정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상원이 개명을 하기 전 개명 이름인지 개명하기 전 이름 가지고 김충식이 열었던 미술전에 후원한 이 기록도 있고 김충식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노상원 같은 경우에 그랬고 또 보수 정당의 팀 컬러 나왔죠. 북풍유도. 맞아요. 어떻게 20년이 지나도 보수 정당은 변하지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원죄는 그우들 너네예요. 너네들이 지금 북한만 몰이하고 북한으로부터 안보 위협만 오면 그래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니까 우리 믿고 윤석열 윤어게인 하자라고 하니까 당연스럽게 노상원 같은 사람도 다시 북풍을 유도하자. 또 북한한테 돈 주고 총 좀 쏴달라 그러자 이런 식으로 가고 또 평양에 무인기 보내면서 맞아요. 북한아 제발 우리한테 뭐 하나만 해줘 너가 우리를 구원해줘야 돼 이렇게 되면 대체 반국가 세력이 누굽니까? 그리고 계엄을 한 원인이 김건희 또 여사가 또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반국가 세력 그리고 북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중공 부정선거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국민의힘의 팀 컬러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 여러분들은 대체 왜 윤어게인을 외치시고 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의힘을 계속 지지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종북을 주장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누구보다도 네. 북한과 친밀하게 근데 지내죠.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극우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북한을 그렇게 혐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체제를 본받고 싶은 것이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이 이념이 너무나도 빈곤하고 본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중공 조선족 화교 짱깨 아웃.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야기 아까 이인혜 대변인 해주신 것 중에 이제 김충식 씨 관련된 거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이야기가 나와서 네네. 오늘 이제 한국일보 단독으로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이 최은순 씨가 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이 국토부에 보고된 날 네. 본인의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검색했던 정황이 좀 밝혀지고 포착이 됐어요. 네. 그 건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있는 게 원래 그 양평이 김건희 일가가 굉장히 꽉 잡고 있는 곳이잖아요. 아무래도 거기 소유 땅도 있고 그렇죠. 선산도 있고 뭐 하다못해 거기에서 무슨 골프 학교를 만들려고 했다는 예. 얘기도 있고 중요한 건 그 골프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그 부지 가는 길목에 김충식이 사들인 땅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나 지금 그 의혹들이 하나둘씩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최은순이 과연 김건희와 협작해서 김건희 일가가 협작해서 그냥 그렇게 이권을 취하려고 했던 건가? 아니면은 그 뒤에 김충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같이 하려고 했던 건가?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고 이 김충식이 특히나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일본 통일교 지부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김충식이 단순히 이 한국의 이권을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한국의 국가 사업을 가지고 친일과 도모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런 그 일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주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친일 사상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같이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거는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당시에 이제 장모님 집 앞으로 고속도로 놔드릴게요. 시작점도 최은순 씨 집 앞이었고 그러니까요. 끝나는 지점은 갑자기 사실 양평고속도로가 10년간의 예타를 통해서 굉장히 지역 내에서도 수건 사업으로 불렸던 사업인데요. 이 강상면으로 갑자기 꺾으면서 네. 이 근거가 무엇이냐? 도대체 예비 타당성 조사를 10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년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당선이 되고 취임하기 직전인 이 2달 사이에 그러니까요. 어떤 기준으로 무엇이 더 비용적으로 효과적으로 국가 사업이 변경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공개하지 못했는데 그 내막 속에 우리 최은순 씨가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분명히 그렇죠. 있다라고 봅니다. 음. 그리고 양평관에서 지금 조용한 인물 여러 명이 있는데 원희룡 원희룡. 그렇게 시끄러운 사람이 지금 왜 아무 말도 하지 침묵하고 못할까요? 음. 그리고 지금 집에서 특검이 언제 오나 이렇게 발벌벌 떨면서 있겠죠. 그쵸. 그리고 김성교 의원이 양평 특혜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당할 때 네. 주진우 의원이 김성교 의원실로 바로 달려와서 달려가죠. 바로 찾아왔습니다. 주진우 당신이 법률 비서관일 때 양평고속도로가 진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그쵸. 주진우 의원의 대표적인 그때 당시에 김건희 라인으로 유명했죠. 그렇죠. 주진우 의원님은 뭘 하셨을까요? 아주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는 꼭 정의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희룡 전 장관이 진짜 조용한 것 같아요. 원래 그분이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많이 예. 내시는 분인데 시끄러워요. 희한하게 이분이 요즘 활동을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건도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조용히 할 네. 수밖에 없는데 이미 피의자로 어느 정도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는 수사가 들어갈 텐데 중요한 건 김성교 의원도 좀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주진우 의원도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근데 특히나 김성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양평 군수로서 이 양평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그 ESIND라고 그렇죠. 김진우 씨가 네, 운영한 회사죠. 김건희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던 그 업체도 봐주기를 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좀 들어가야죠. 네. 이 ESIND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2020년에 작성된 걸로 추정되는 병산리 전원단지 개발 문건도 또 발견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돌이켜 보면 결국 우리 장모님, 나의 아내, 우리 처가를 잘 살게 하기 위한 윤석열 씨의 국가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와 진짜 이 사람들 이러니까 수구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니 이 국가 사업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걸 갖고서는 어떻게 국가 이익을 국익을 도모해서 가야 되느냐를 따져야 되는 시기에 이 결국에는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의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그 사익을 위해서 결국에는 이 국가 사업을 벌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가만히 둬선 안 되는 분들이다. 네. 와 댓글에 은순 IND 해줬고 도대체 얼마나 헤쳐먹으려고 한 건지 잊지 말자 원희룡 이런 댓글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이 김건희 특검이 밝혀내고 있는 것들, 내란 특검이 밝혀내고 있는 것들 모든 것이 다 하나에 귀결되는 게 예. 윤석열, 김건희 부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 3대 특검이 김건희 특검으로 다 모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 가면은 네. 이 김건희 특검에서 그래서 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3대 특검 종합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 중에 그렇죠. 있는데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도 특검을 연장시키고 또 수사관을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공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국민적 의혹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너무나도 부풀려 있었기 때문에 이 의혹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할 도리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본인들한테 올 그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 국민적 의혹을 밝혀내는 것,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검 연장을 시키고 또 수사관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법 개정안 이제 썩어도 너무 썩었다. 이 두 부부에 대한 특검법 개정안, 특검 인력 증언과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좀 민주당 내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 같고 법사위에도 이제 네. 개정안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아마 조정을 좀 하고 있는 과정 네. 같아요. 네. 답답하더라도 국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가 구속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처벌된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민주당 의원님들 조금만 더 힘내서 열일해 주시기를 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상황을 좀 예측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김건희 씨가 4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죠. 네. 여기서도 여전히 구속 거부의 입장처럼 진술을 계속 거부하면서 결국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다음 주에 이제 구속 여부가 좀 결정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측하시나요? 구속 여부는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보고요. 김건희뿐만 아니라 지금 건진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통일교 의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통일교도 지금 뭐 일지구장을 소환 조사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앞으로도 통일교 관련된 소환 조사가 많이 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고요. 김건희 특검에서 어쨌든 뭐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거는 다 어느 정도 수사가 됐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 건이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통일교 건은 단순히 뭐 권성동 의원이나 뭐 각 의원들의 불법 정치 자금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도당한테까지 뿌렸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또 중앙당에도 몇 천만 원씩 후원을 네. 했대요. 네.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대선 자금으로까지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통일교 의혹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음 주까지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통일교 관련된 의혹들 어디까지 번져 있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탈탈탈 좀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철님 다음 주 좀 상황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너무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 저희 지난주에 예측했기로 장치환 양궁 국가대표에 그렇죠. 대해서도 제가 하나 예측을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일주일 동안 들어맞았죠. 온갖 이제 뭐 제 게시글 배댓에도 멸공이 왜 극우인지 모르겠음이라는 글이 베스트 댓글이요. 자, 이게 굉장히 웃긴 그냥 그 말장난인데요. 당연히 멸공이 극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멸공과 그리고 CCP 아웃이 뭔지 아시나요? CCP 아웃이 중국 공산당의 약어인데요. 네. 중국 공산당 아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네. 대체 대한민국에 지금 멸공과 CCP 아웃을 외칠 일이 뭐가 있냐? 이게 명확하지 않은데 그걸 외치고 있는 세력이 극우 세력이기 때문에 멸공과 CCP 아웃이 극우의 세계관에 다 가는 거고 그걸 외치는 사람들이 극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있지도 않은 공산당에 대해서 그럼 대체 CCP 아웃을 무슨 한국의 어떤 세력을 아웃해야 되는 것이냐. 네. 그리고 멸공도 지금 보셨잖아요. 노상원이 북풍 유도하고 그러면 오히려 노상원 아웃을 외쳐야 되는 그렇죠.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게 대체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친중이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고 있다라는 가짜 허위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극우 그리고 극우가 아닌 세력들 그 민주 진영에 대해서 너네 멸공하지 않지, 너네 CCP와 동의하지 않지 이렇게 허위 프레임을 씌우면서 극우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너네들이 극우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극우 여러분,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멸공 CCP와 외치시지 마시고 중국 가서 베트남 가서 북한에 가서 멸공을 외치시고 CCP 아웃을 외치시면 제가 진짜 후원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대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멀쩡한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멸공을 외치고 있고 CCP 아웃을 외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꼭
중국과 북한에 진출하시길 진심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와, 말씀 그렇게 들으셨죠? 되면 네. 진심이네. CCP 그렇게 아웃 되면. 외칠 거면 중국 가거나 북한을 가거나 해라. 네, 출국할 수 있을 자신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유 대한민국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외칠 거면 한번 중국과 북한에 가서 외쳐보시라는 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게 가면 진짜 운동이죠. 그게 네. 진짜 신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건 진짜. 아니 근데 그렇게 할 사람들이 없죠. 솔직히 누가 그렇게 그러니까. 하겠어? 가면 큰일 나는데. 저는 진짜 응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네. 대한민국에 와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극우 세력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극우 소리는 되게 듣기 싫어요. 참 이런 것들 보면서 아 그래 너네는 극우다라는 말씀으로 가장 극우라는 긁히는. 말에 극우가 긁히는군요. 예 긁혀요. 맨날 우리가 왜 극우냐. 장채환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호남 출신으로 중도자파인데 왜 내가 극우냐. 그러니까 극우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네들도 극우인 게 부끄러운 겁니다. 명확하게 규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부정선거 말도 안 되는 공산당 몰이를 하고 북풍이 이렇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윤 어게인 외치시는 분들은 극우입니다. 예. 극우라고 딱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아니 이게 자꾸 규정이 안 돼서 그런지 많은 네. 분들께서 이제 극우의 정의가 뭐냐 이러시는데 윤 어게인을 아직까지 외치시는 분들은 저는 극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방송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치 탈탈탈 월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응원으로 정치 탈탈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또 우리 정민철님께서 평당원 최고위원회 출마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어요. 언급을 해주시는군요. 아이고, 네. 해줘야죠. 자연스럽게 네. 이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에 사진 올리시면서 저 이제 내일 이거 공개할 거예요 이랬는데 예. 이거 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이제 보도 자료와 포스터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자, 이번에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공약으로 또 거셨던 내용이죠. 평당원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청년의 시각과 그리고 우리 극우화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평당원 최고위원회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구체적인 정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내는 메시지 같은 것들은 이제 내일 영상도 공개되고 할 테니까요. 저희 채널 그리고 앞으로도 MTV를 통해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몰랐어요. 전 특정 후보를 여러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립입니다. 전 모든 후보를 응원합니다. 다만 이제 정민철님께서 평당원 최고위원회 도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주의 깊게 와우. 한번 오. 지켜봐 달라. 이 말씀을 이야. 드리겠습니다. 근데 포스터 너무 예. 아이돌 느낌 나게 찍었네요. 그러니까요. 일부러 저 여의도 문법과 다르기 위해서. 근데 약간 여의도에서 싫어할 감성이에요. 그래요? 이런 감성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아니 그래도 이제 인플루언서니까 또 다르죠. 네, 다른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보면은 아니 근데 진짜로 그냥 한 게 아니라 저 평당원 최고위원 하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어요. 예. 이런 준비성, 철저한 준비성과 또 저는 이미 어느 정도 그 인스타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저는 충분히 검증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좋은 행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 계속해서 혹시라도 평당원 최고위원 출마하시는 분들 민주당 MTV 나도 한번 나가고 싶다라면 민주당 MTV 연락을 해서 요청 한번 해주시면 저희는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 탈탈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차곡차곡 쌓아서 탈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